사람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연습을 계속 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 이 과정을 연습시켜주는 과목이 뭐냐? 저는 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 공대 아빠의 수학 비밀 노트의 저자이고요. 생각노트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고 생각노트 수학 아카데미 운영하고 있는 이창준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제가 회사 그만두고 이 교육의 민족 그 영상에 제가 회사 그만둔 거에 대해서 되게 그 영상 많이 올라왔는데 재밌는 댓글들 많더라고요. 예. 이제는 원장님, 선생님 그런 어떤 호칭들 되게 자연스러워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애들 만나는 것도 너무너무 즐겁고 그다음에 또 나름 이렇게 커지기도 하고 이름도 알려지고 해가지고 저는 되게 행복하게 재밌게 살고 있어요. 재밌습니다. 보람은 일단은 저도 이제 나올 때 뭐 저는 나름 확신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험이잖아요. 이게 정말 내가 아이들 가르치는 방식이 정말 아이들을 모아놓고 학원에서 가르쳤을 때도 정말 통용되는 방식이냐에 대한 어떤 약간의 불안감이 있었다면 이제는 저는 그건 해소됐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수학을 재밌어 하고 문제를 막 양치기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이들을 생각하게 만들었을 때 아이들이 수학을 어쨌든 상대적으로 좋아하게 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하고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 성적이 올라가는 일들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걸 확인하고 있고 어떤 아이가 학원에서 이렇게 문제 풀고 나서 이제 저한테 말씀 안 하시고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시험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되게 좋게 생각하고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선생님 저 진짜 선생님한테 맡겼는데 그 시험 성적이 다른 데서 보는 뭐 학원 평가 같은 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 그래서 이제 어떤 친구는 황소, 그 지역에서 막 1등하고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이 철학들과 방법론들이 실제로 통용된다, 먹힌다, 아이들이 수학을 좋아하게 만들 수 있고 잘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저는 제일 재밌고 좋은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과 상담하면서 느끼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애들 많이 데려오시는데 데려오실 때 이제 수업 때문에 데려오실 수도 있고 이제 따로 컨설팅 하려고 데려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잘하는 애도 있고 못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엄마들이 느끼는 감정은 답답하다예요. 답답하다. 못하는 아이들은 못해서 답답하고 잘하는 아이들은 넌 잘하는데 왜 좀만 더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라는 게 답답하고 정말 잘하는 아이들은 왜 넌 더 욕심을 내지 않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부모님들은 항상 답답해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답답하고 조금 뭔가 좀 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 부족하다 못한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그냥 이 답답하다. 답답하다 이런 마인드. 그리고 어머니들이 오셔가지고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우리 아이가 이 답답하다는 감정을 뭘로 연결시키시냐면 태도. 우리 아이의 태도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우리 애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들 많았잖아요. 요즘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은 없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약간 그런 식으로 전환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조금 보고 있으면 답답하고 안타깝고 좀 그런 부분들. 근데 그게 결국은 태도의 문제를 연관을 시키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문제가 그건 것 같아요. 아이를 위해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건 되게 긍정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계속 아이를 혼내게 돼요. 왜냐면 우리 아이가 못해. 그걸 가지고 혼내실 부모님 제가 봤을 때 별로 없어요. 그걸 도와주고 싶어 하고 그냥 뭔가 조금 더 안타깝고 오히려 부모님들은 내가 좀 더 좋은 머리를 물려주거나 어렸을 때 많이 교육을 못 해줘서 그런가 그렇게 안타까워 하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태도로 연관시키기 때문에 태도로 연관시키면 아이들을 혼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이들을 혼내게 돼요.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자기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집중을 못하는 데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공부가 안 되는 데 이유가 있고 엄마가 물어보는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이거를 모든 걸 이렇게 좀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부모님들이 태도 문제라고 하면 또 이거 화를 많이 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순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이가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 그럼 엄마는 이걸 태도의 문제로 생각하고 혼내. 근데 아이는 억울해.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사이가 나빠져.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엄마한테 대한 태도가 나빠져. 그럼 엄마 더 혼내. 요 악순환을 조금 이제 딱 이렇게 이 사이클에 들어가면은 조금 많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생각보다 많은 집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이게 일하다 보면 겪는 경험이 있잖아요. 일하다가 혼나거나 뭐 아니면 무슨 비즈니스 관계로 일하다가 약간 제가 그런 불편을 겪게 됐을 때 막 혼을 내면 아니 나보고 어쩌라고 약간 이런 느낌 들잖아요. 아니 나도 그때 하고 싶었는데 이래서 못한 거고 이래서 못한 거고 아니 나도 이래서 못했고 그때 나도 이거 했었고 아니 자기가 일 시켜놓고 또 일 시켜서 내가 못한 건데 나중에 와서는 일하다가 나중에 또 일하라 가지고 일했더니 이거 왜 안 했냐고 혼내요. 이런 식의 감정들 있잖아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아이들이 우리한테 가지는 거의 비슷한 감정이에요. 아니 엄마가 언제는 문제 많이 푸는 거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너 왜 이것밖에 안 푸냐고 뭐라 그래. 생각을 깊이 하라며. 생각을 깊이 했는데 엄마는 또 와가지고 왜 빨리 안 푸냐고 그래. 빨리 풀면 왜 생각 안 하냐고 그래. 막 이런 식의 반복되니까 아이들은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좋은 뜻으로 혼내시는 것 그리고 그게 정말 의미가 있고 뭐 맞다 틀리다 떠나서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은 아무튼 그래요. 억울하다. 엄마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내 말 듣지도 않고 엄마 말만 한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회사에서 느꼈던 그 감정들을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느끼는구나. 특히 공부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수학 어떻게 해야 아이가 잘하게 될까요? 2025년에 밝았을 때 사람들이 스레드, 저 이제 유튜브 뭐 스레드 인스타 있는데 특히 이제 스레드 글을 쓰니까 여러분들 2024년 12월 31일에 무슨 생각하셨어요? 뭐 내년에 뭐 하고 뭐 등산 갈 준비도 하시고 뭐 예를 들면은 내년에는 뭐 술을 덜 마셔야겠다 운동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스레드에는 아무래도 제 직업 특성이나 뭐 제가 하는 일의 특성상 수학을 좋아하거나 잘하는 사람들이 좀 비율이 높잖아요. 제 스레드에는 하루 종일 뭐가 보이냐면 2025는 45의 제곱이다. 45의 제곱이기 때문에 9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5의 제곱 더하기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이 45의 제곱이면서 제곱에 된 수들의 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요 수는 2025는 40의 제곱 더하기 20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세 수의 뭐 제곱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 다음에 1의 세제곱부터 몇의 세조까지를 더하면은 2045다. 이런 댓글이 그냥 이런 글들로 쓰레기가 거의 도배가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근데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부모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집, 뭐 연산 문제집을 5바퀴를 돌린다고 해서 이런 사람을 이길 수 있겠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책상 앞에서 공부하는 걸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책상에서 공부를 해봐야 하루에 몇 시간 하겠냐 이거죠. 그래봐야 남들하고 똑같은 수업 듣고 와서 남들하고 똑같은 학원 다녀오면은 남는 시간이 뭐 하루에 뭐 1시간? 뭐 숙제까지 하면 1시간, 2시간이에요. 그러면 그 한두 시간에 네가 만들 수 있는 변화가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걸어다니면서 수학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걸어다니면서 과학 공부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걸어다니면서 영어로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걸어다니면서 사회 문화에 관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길 수는 없다는 거죠. 저는 수학 네이티브 스피커라는 말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정말 내가 배운 수학들을 이 생활 속에서 써먹는 것이 체득된 아이들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을 딱 봤을 때 이거를 어떻게든 내가 알고 있는 그게 깊든 얕든 수학적 지식을 환산해 보려고 노력하는 아이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꺼내려고 노력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고 이런 친구들 저는 수학 네이티브 스피커라고 칭하고 있는데 서울대나 카이스트 가면 깔렸어요. 근데 우리 주위에 잘 안 보인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어딨어 하시면 안 돼요. 카이스트, 포항공대 뭐 이런 서울대 가잖아. 그럼 깔려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그런 아이들을 이기고 싶고 그 학교에 가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앉아서 문제집 풀어오는 건 부족하다. 내가 이 수학을 내가 생활 속에서 얼마큼 써먹고 있느냐. 자동차 번호판을 보고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느냐. 전 이게 결정을 짓는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생활 속에서 하고 있는 사람을 수학 네이티브 스피커라고 저는 부르는 거죠. 근데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천재들이나 영재들은 그렇게 합니다. 천재들이나 영재들은 그렇게 해요. 근데 영재들과 영재가 아닌 애들의 차이점은 뭐냐면 영재들은요 누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해요. 그래서 영재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런 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지 혼자 하고 있는 게 영재인 거고. 근데 제가 지금 학원에서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제 수업을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영재인 아이들보다 영재 아이들이 더 많겠죠. 근데 그 아이들이 저를 보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정말로 얼마 전에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쉬는 시간에 저한테 어디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이제 번호판만 보면은 선생님 생각이 나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 관점을 심어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영재들은 그 과정에 더 많은 것을 얻어내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아이가 꼭 영재가 될 필요는 없죠. 영재처럼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거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어떻게? 관점을 심어주면 된다. 자, 영재와 영재 아이들은 다르죠.
영재와 영재 아니들의 차이는 뭐냐면 영재는 할 수 있고 영재는 아닌 애들은 못한다가 아니고 영재인 애들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그걸 이미 하고 있더라. 그런 질문을 알아서 스스로 하고 있고 그런 관점을 누가 알려주지 않았는데 갖고 있더라. 근데 영재 아닌 아이들도 똑같은 관점을 알려주고 그것들에 대해서 강조하면 충분히 하더라.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철학이자 확신인 거죠.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니 느끼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솔직히 말하면요, 네이티브 스피커는 그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학원 열심히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네이티브 스피커는 어렸을 때 타고난 아이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네이티브 스피커라고 하고, 다만 플루언트 레벨은 누구든지 될 수 있죠. 플루언트 하는 건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티브 스피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잖아요. 타고날 때부터 아니면 뭐 정말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썼다, 이런 사람 우리가 영어 네이티브 스피커라고 부르는 것처럼 솔직히 네이티브 스피커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네이티브 스피커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이 결국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하는 것처럼 공부를 해야 우리도 플루언트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영어 공부할 때 우리는 어차피 시험 보느라고 하는 거니까 수학책 그냥 영어 문법, 영어 단어 외우고 문법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어를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네이티브 스피커들과 얘기하고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거 이상의 방법은 없잖아요. 저는 아이들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당히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해요. 저희랑 6개월 정도 공부한 아이들이 특히 수학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수학 네이티브 스피커가 어떤 사람을 생각하냐면 문제를 보면 이거 어떻게 풀었더라? 이게 저는 한국에서 영어 공부하는 사람, 옛날에 우리 시대에 한국에서 영어 공부한 사람처럼 공부하는 걸 생각해요. 그때 본 문장인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이티브 스피커들은 그게 기억 안 나면 돌려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다른 방법도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자연스럽게, 나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닌 사람들은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면 그걸 되게 부끄러워하고, 막 어쩔 줄을 모르고 하죠. 내가 모르는 문제를 만났을 때,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 어떻게 풀면 좋을까? 자, 내가 여태까지 아는 게 뭐야? 자, 어떻게 한번 해결해볼까? 이런 감정을 갖는 게 저는 수학 네이티브 스피커의 그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상당 부분 아이들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어요? 옛날에 풀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은 우리 학원에 정말 한 명도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말해봐야 대답도 안 해주고,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었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말하는 건 저는 수학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잘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성적이 일정 부분 올 수 있지만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학원에서 수학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은 적어도 이거 어떻게 풀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라는 말을 할지언정 이거 옛날에 풀었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라고 말하는 애들이 이제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게 제일 먼저 첫 번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문제를 줬을 때 어쨌든 10분, 20분을 붙들고 늘어진다. 이게 저는 네이티브 스피커라고 생각하는 거죠. 수학에서. 네이티브 스피커가 안 되더라도 충분히 플루언트 해줄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효과가 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수학을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있나요?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일단 그 마음이 급한 친구들 좀 안 맞아요. 일단 마음이 급해서 당장 내 앞에 어쨌든 진도를 빼야 될 것 같고, 제가 진도가 느리진 않거든요. 하지만 이제 뭔가, 자, 지금은 3학년 1학기를 했어. 그 다음에 3학년 2학기를 해야 돼. 4학년 1학기를 해야 돼. 4학년 2학기를 해야 돼. 이제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하신 분들은 사실 우리 학원에서 약간, 지금 뭔가 중학교 걸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몇 학년 거지? 이런 게 이제 확실하지 않다 느껴지시면 약간 좀 그런 것들 꺼려주시는 분들은 확실히 있는 것 같고, 뭔가 내가 발 디디고 있는 데가 확실해야지 이게 마음의 안정감 느껴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지금 4학년 2학기 최상위를 풀고 있어, 이렇게 단어가 나와야 마음이 안정이 되시는 분들은 조금 불안하실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제가 느끼기에 안 맞다고 느끼는 친구들은 뭐냐면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조용한 가운데서 조용히 혼자 수업을 들어야 되는 친구들은 어려울 수 있겠다. 왜냐면 저는 끊임없이 막 말을 시키고 아이들도 대화를 하고 막 지네끼리 얘기를 하기 때문에 쥐죽은 듯이 조용하진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문제 푸는 시간도 저희가 조용히 시키지만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토론도 하고 선생님들 물어보도 하고 이렇게 토론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아이들. 그냥 나는 혼자서 그냥 진짜 이 이어폰, 이렇게 헤드폰 쓰고 스터디 카페에서 혼자 하는 게 맞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귀가 굉장히 예민하거나. 이런 친구들은 약간 이런 수업보다는 그냥 뭐 인강 듣고 혼자 공부하는 게 더 맞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다음 두 번째는 안 듣는 친구는 정말 어쩔 수가 없구나. 제가 정말 재밌게 얘기하려고 하고, 저는 나름 이렇게 되게 지루하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들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안 듣는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해보면 제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겠죠.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해보는데, 지금은 제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제가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말을 걸고, 개인적으로 말 걸었어도 대답 안 하는 친구는 없으니까, 그런 개인적으로 말을 걸고 조교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그 아이한테 조금 더 대화를 걸고 조금 더 이렇게 글로 쓰고 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저 나름대로의 이제 방안은 뭐냐면, 이 문제를 줄 때 아예 저희 첫 페이지를 오늘 배운 걸 글로 써봐, 이렇게 하는 식으로 저희가 잡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수업 시간에 안 들은 아이들은 정말 괴로워서 미치려고 그래요. 이게, 자, 네가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자, 삼각형이 뭔지 한번 써봐. 자,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설명해봐. 이렇게 하면 정말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계속 고민을 하고, 이런 친구들 어떻게 케어해주면 좋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풀기 전 생각하는 시간이 더 중요한 이유가 있나요? 엄마들이 보시기에 우리 애는 문제를 왜 이렇게 푸는지 모르겠다. 보면은 막 가장 큰 거 구하라는데 작은 거 구하고, 뭐 그다음에 뭐 2x를 구해야 되는데 뭐 막 2분의 1 x를 구하고, 뭐 이런 식의, 이런 사탕의 개수를 구하라는데 옆에 있는 과자의 개수를 막 써놓고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보잖아요. 일단 대부분 마음이 급해요. 딱 보자마자 어허허허 막 이렇게 문제를 푼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저는 이게 수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를 보고, 자, 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뭐냐, 먼저. 구하라고 한 게 뭐야? 그럼 물어봐요, 실제. 자, 이 문제 구하라고 한 게 뭐야? 자, 그러면은 어떻게 구해야 될 것 같아? 이거, 니네가 어려운 이유가 뭐야? 저걸 몰라서 그러지. 이것만 알면 돼. 이걸 몰라서 그러지. 자, 그럼 이거를 구하려고 뭐가 필요해? 이걸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자, 그거 구해야 돼. 자, 그거 구하려고 이 문제에서 준 힌트가 뭐가 있어? 그 힌트가 각각 무슨 뜻이야? 자, 그래서 어떻게 풀 것 같아? 풀다 보면은 어떤 점이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메타인지 길러주고, 아이들 아까 그런 실수 안 하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니네가 선생님이라면 이 문제를 내면서 애들이 어떻게 틀릴 거라고 예상을 했겠니? 아니면 너네가 봤을 때 네 주변 친구들이 이 문제 풀면서 뭐 때문에 틀릴 거 같니? 한번 예상을 한번 해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하고 나서 문제 풀면 그 문제를 못 푸는 애는 없어요. 물론 가다가 계산을 틀리거나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안 하면 문제 못 풀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저는 이 과정에 대답을 하지 못하면 저는 그 문제를 원래 못 푸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그냥 유형으로 억지로 갖고 와서 풀든가, 아니면 어쩌다 보니까 조금 뭐 속된 말로 재수 좋게 뭐 얻어 걸려서 풀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수능장에 가서, 아니면 제가 모의고사를 보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이 문제를 다 풀어내려면 이 프로세스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못하는 친구들은 모르는 문제를 딱 갖다 주면 도대체 뭘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그 다음에 아는 문제를 풀 때도 실수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저는 이 과정,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한테 지금 이 문제가 물어보는 게 뭐냐, 그 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걸 알아야 되고, 그거를 알아내게 하기 위해서 이 문제에서 준 힌트가 무엇이며, 그 힌트는 각각 무슨 뜻이냐,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문제를 낸 선생님은 어떤 함정들을 파놨는데 어떤 아이들이 어떻게 걸리겠는지, 이걸 파악하는 게 수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단순 연산인 거죠. 근데 저는 이 과정을 어떻게 애들한테 훈련시키냐면, 수학 논리 퍼즐을 줘요. 그러니까 뭐 네모네모 로직이나 스도쿠를 줘서 그걸 풀게 하거든요. 애들이 그거를 어떻게 풀었니 찍었어야 하는 데 있어요. 근데 그런 거 하다가 조금 틀리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싹 지우고 다시 풀어야 돼요. 제가 아이들한테 강조하는 게 뭐냐, 수학도 언어고 영어도 언어야. 근데 영어랑 수학의 다른 점이 뭐냐면, 영어는 내가 만약에 풀다가 조금 몇 문장 놓쳐도 풀 수 있는 게 영어예요. 근데 수학은 거기에 문제의 조건을 딱 맞게 주거든요. 잉여로 주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문장의 힌트 중에 하나를 놓치면 그 문장을 그냥 못 푸는 거예요. 저는 이 논리를 맞춰가는 과정이 수학에서 굉장히 핵심이다. 이거를 하는 게 훈련이다. 저는 이게 수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학생과 학부모들이 놓치는 선행학습에 함정이 있나요? 선행학습을 하면 유리하고 선행학습을 하는 아이들이 잘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거를 부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선행학습을 하면 유리해요. 선행학습을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자, 요거는 맞거든요. 단, 이거를 우리가 자꾸 빼먹으니까 제가 이제 무리한 선행학습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아무리 선행학습을 막 정말 미친 듯이 돌리고 있는 강사도 무조건 선행학습을 해야 됩니다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뭐가 붙냐면, 무리한 선행학습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자, 우리가 뭐가 무리한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선행학습을 하면 유리하거든요. 근데 다만 이거는 선행학습을 한 아이들이 수학을 잘할 수 있는 건 맞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선행학습이 정말 제대로 됐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주위에 보면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선행학습을 하는 아이들이 많다. 참, true. 그런데 선행학습을 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팩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중에 선행학습을 한 아이들의 비율이 높다. 팩트. 선행학습을 한 아이들 중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 이거는 팩트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선행학습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행학습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그 단계를 생략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량이 없는데 누구나 똑같은 얘기를 하겠죠. 역량이 없는데 선행학습을 하면 이게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아이들이 선행학습을 하는데 무리가 없을까요? 선행학습은 아직 안 배운 거를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이 배우는 게 수월해야 돼요. 이 배우는 게 수월한 아이들이 선행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지금 이걸 배우고 있는데 이만큼을 더 배우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학교에서 이만큼을 배우고 있는데 요건 요거대로 하고 어머니들 중에 나 선행하고 있으니까 이 현행 다 때려쳐 이런 분 아무도 없거든요. 또 뭐 거기서 또 심화도 하고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 때려친 사람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현행을 내가 놓지 않으면서 심화 또 저기 선행을 해야 돼. 그럼 뭐냐면 더 배우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정말로 내가 하고 있는 것보다 더 배울 역량이 있느냐, 그 다음에 한 번 배운 걸 안 까먹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지금 배운 걸 나중에 써먹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역량이 있는지를 잘 판단하셔야 되고, 이 역량이 없는데 선행학습 시키는 거는 진짜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일이에요. 게다가 효과도 떨어져요. 근데 그 시간에 해야 될 일들이 많다는 거죠. 선행학습을 시키는 게 유리해요? 안 시키는 게 유리해요? 그럼 당연히 선행학습을 시키는 게 유리하겠죠. 근데 문제는 자, 이 역량이 아직 되지 않은 아이들, 이 되지 않은 아이들한테 선행학습을 시키냐 안 시키냐 하면 선행학습을 시키는 게 유리하겠지만, 그럼 선행학습을 시킬래요? 역량 강화를 시키실래요? 하면 역량 강화를 하는 게 훨씬 더 가성비가 있고 효과적인 일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의 평화에 도움이 된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아마 저 말고도 다 똑같은 얘기 하시는 걸 거예요. 네. 이게 유형으로 푸는 아이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선행학습하면 죽어요. 왜? 지금 배우는 거 있지, 선행학습하는 거 있지, 그러면 게다가 뭐 심화하지, 그럼 도대체 내가 외워야 되는 유형이 막 3개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선행학습을 해도 되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제 다른 영상들, 제가 수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영상들 거의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걸 활용해서 잘 활용하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게 뭐 옛날에 배웠던 거랑 똑같은 거네.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게 있어요. 중점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아이는 내분점이나 외분점을 똑같은 논리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삼각형, 사각형을 제대로 배운 아이들은 닮음이나 합동이 나왔을 때 뭐 당연한 얘기 아니 이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수를 가지고 놀아본 애들은 야 5명이 서로 악수를 하면은 이게 몇 번 악수를 하는 거냐고 하면 아니 5명, 4명, 3명, 2명 5명이면 4명, 3명, 2명, 1명 해가지고 1, 2, 3, 4 더해가지고 10번 악수하는 건데 이런 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 옛날에 배웠던 거를 조금만 응용하면 요게 된다는 거를 알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선행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애들은 왜? 예전에 배웠던 거에 한 스푼만 얹어주면 요게 되니까, 게다가 얘네들은 여기다가 한 스푼 얹어주면 요게 되기 때문에 이걸 하면 또 이거 도움이 돼요. 우리가 말하는 선행학습 효과는 이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를 자 공통수학 5바퀴 돌려. 그래서 외웠어. 근데 이거랑 이거 연결이 안 돼. 이런 아이들은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딱 찍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등비 수열을 배우는데 순환소수가 생각이 안 나는 아이들은 선행학습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등비 수열을 배웠어요. 등비 수열의 합을 배웠어. 공통수학 뒤에 등비 수열을 가르쳤는데 다시 순환소수 문제를 가르쳤더니 얘가 옛날에 배웠던 방식 그대로 풀고 있다. 걔는 선행학습 하시면 안 돼요. 왜? 걔는 이거랑 다른 거잖아요. 완전 다른 거예요. 선행학습을 하는 아이들 중에 정말 역량 있는 아이들은 순환소수를 등비 수열의 합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통합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이런 과정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느냐 안 벌어지고 있느냐. 곱셈 공식을 배웠는데 곱하기를 시켰더니 여전히 세로셈밖에 못한다. 거기서의 분배 법칙과 결합 법칙을 활용해서 곱셈을 곱하기 2자리 곱셈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 얘는 선행학습 시키셔도 돼요. 근데 여전히 2자리 주면 그냥 2자리 그냥 세로셈 한다. 얘는 선행학습 시키시면 아직 안 되는 아이인 거죠. 선행학습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저도 우리 학원에서 선행학습의 범위를 2가지 말씀드리면 한 학기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왜 한 학기를 말씀드리냐면 이 한 학기는 사실 이 지금 배우는 거랑 다음 학기가 내용이 겹치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지금 배우는 것과 다음 학기에 배우는 거는 내용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뭐 미리 한번 본다는 개념으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1년이 넘어가면 여기 분수랑 여기 분수, 여기 함수랑 여기 함수가 겹치기 시작해요. 이제 이러면 이걸 잘 소화하고 있는지를 잘 좀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거는 이제 몇 년으로 말씀드린 거고, 요거를 좀 다른 차원으로 말씀드리면, 선행학습이란 말을 제가 좀 싫어하고 예습이란 말은 좋아하는데, 예습이 뭐냐면 그냥 한번 미리 한번 배워보는 거예요. 뭐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저학년 아이들한테 루트, 로고 이런 거 막 알려줘요. 막 알려줘요. 그럼 애들이 되게 재밌어요. 미분 적분이 뭔지 알려주면 애들이 엄청 재밌어 하거든요. 막 써먹으려고 막 그래요. 이런 과정은 얼마든지 해도 된다. 근데 제가 만약에 중학교 1학년 애들이나 초등학교 애들한테 진짜 너네 로그가 뭔 줄 알아? 로그가 이런 거면 애들이 막 그거 나중에 고등학교 때 배워. 와 진짜 어렵겠다 이러면서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걔네한테 자 앉아. 자 로그 기본 문제 100개씩 풀어. 이러면 이제 애들 학을 떼는 거죠. 선행학습이라는 그 압박에서 좀 벗어나셔서 요런 것들을 나중에 배운대. 알고 있었어?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아이들이 내가 나중에 이런 걸 배운다는 걸 연결시켜주는 과정 하는 건 저 얼마든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행학습을 시키면 한 학기에서 1년 정도를 저는 보고, 이걸 넘어가는 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역량 있는 아이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어떤 아이들라도 이런 미리 배울 것들을 막 얘기해주면서 흥미를 일으켜주는 과정. 너 로그가 뭔지 알아? 너 나중에 무한대라는 거 배워. 뭔지 알아? 뭐 음수 너 0보다 작은 수 있는 거 알아? 몰라? 이런 거는 얼마든지 해도 괜찮다. 네,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런 예습이라면. 선행학습하면 성적이 더 올라갈까요? 저는 그 부모님들도 아신다고 생각해요. 그냥 불안해서 시키시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이 경계에 있는 분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우리 애가 이로 한다. 아니 어차피 이해도 못하는데 한다고 될까? 근데 옆에서 하도 시켜야 된다 그러지, 요즘 분위기가 그렇지, 막 우리 애도 불안해하지 하니까 그냥 막 선행학습 시키시는 경우가 많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리한 선행학습 좋지 않다는 거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의 말은 사교육계가 이상하게 돌아가서 우리도 대안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지, 부모님 중에 나는 그냥 무조건 선행학습 시켜. 야, 몰라도 그냥 때려 박아. 하다 보면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지 않아요. 그런데 대안이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이가 머리가 좋아질 수 있다? 수학을 좋아할 수 있다라는 그 가정을 아예 전제를 아예 빼놓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특히 중학교 2학년 이하 부모님들이라고 하면 이거는 꼭 그쪽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현재는 머리가 더 좋아지고 수학을 더 좋아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해야 선행학습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중3 때 공통수학 선행해놓고 뭐 미분적분 수원 수투 하고 가는 거지, 이거를 그냥 때려 박는다고 머리에 안 들어간다. 이미 부모님도 알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다만 그런 대안들을 고민하는 선생님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 성공 사례들이 있으니까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저희 학원에도 많이 있어요. 45점 받던 아이, 뭐 제가 90점 모아서 아깝긴 한데 85점 받고 자기 학교 시험에서 뭐 막 50점 받던 아이들, 어쨌든 간에 뭐 80점, 90점 가까이 맞고, 80점 받던 아이들 되게 쉽게 100점 맞고, 또 제 유튜브 가서 보시면 고등학교 1학년도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제가 2학기 때 만났는데 반에서 내신 6등급, 7등급 받던 아이 있어요. 그럼 물론 갑방고라서 그렇긴 했는데, 그 친구가 얼마 전에 연락 와서 저랑 한 3, 4개월 정도, 한 5개월, 6개월 정도 공부 같이 했었거든요. 이제 모의고사는 무조건 1등급 나오고, 내신도 확률 통계는 1등급 나오고, 미적분학은 아깝게 2등급 나왔는데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잘해보자, 이런 얘기를 제가 받았어요.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안이 있다. 네, 머리 좋게 만들고 수학을 더 좋아하게 만든 대안이 분명히 있다. 저같이 그 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요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AI가 문제를 풀어주는 시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학교 선생님들 대상으로 강연을 할 때, 심지어 저는 이제 강연하는 거 좋아하니까 디지털 리터러시, AI 시대 이런 거에 대한 강연도 많이 해요. 제가 공부를 하든 아니면 제가 실력이 부족하면 가서 선생님끼리 토론을 하시는 걸 제가 유도하는 방식이든 이런 강의 많이 참여하거든요. 근데 아직 선생님들 사이에서 결론이 안 났어요, 완벽하게. 자, 선생님이 숙제를 내준 걸 아이가 AI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거를 우리는 말려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거를 권장해야 될까요? 어차피 살아갈 세상인데 잘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학생 때 안 돼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이거는 아직도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직 합의되지 않은 이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약간 접어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지난 시절까지 하지 않던 두 가지 문제되는 발언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이들이 모르겠다는 말을 그냥 어떻게 하면 좋겠니? 챗GPT한테 물어봐요.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실제로 아이들이 그렇게 대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문제를 줘요. 근데 심지어 이 문제는 답이 없는 문제예요. 예를 들면 이 문제는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제가 아이들한테 줬어요. 그럼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챗GPT한테 물어봐요. 그 다음에 뭐 계산기에 넣어봐요. 이런 얘기를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거. 이게 이거 되게 문제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이들이 챗GPT 이제 맹신하게 된다는 건데 엉뚱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하면 챗GPT가 그러던데. 요즘엔 챗GPT 말고도 있죠. 근데 아이들 머릿속에 아직도 챗GPT라는 이제 대명사처럼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저 얼마 전에 누가 올해는 야구팀이 뭐 누가 우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챗GPT가 그러던데요?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냥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 이런 건 이제 구루 이펙트라고 하는데 그냥 내 근처에 구루가 있으니까 그 구루한테 물어보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본인이 노력하지 않게 되는 건 이제 우리가 구루 이펙트라고 하는데 이 구루 이펙트가 그냥 모든 아이들한테 약간 챗GPT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해버리는 이제 그런 현상. 두 번째는 챗GPT 얘기하는 게 지금 챗GPT 거짓말 한다. 뭐 이런 거, 사람의 말을 안 듣기 시작했다. 이런 기사들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챗GPT가 하는 말은 다 맞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이런 심각한 문제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어른들이 같이 고민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가장 필요한 역량은 무엇일까요? 저는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생각해요.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이건 이제 사실 AI 시대 이전에 우리가 사실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제 그런 알고리즘들, 최적화 알고리즘들이 사실 AI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이 제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시킬 때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서 자기 유튜브에 나온 게 세상의 전부라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어른들은 어느 집에 가서 그 사람이 책장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안다고 했잖아요. 요즘 아이들 그게 뭘까요? 그게 유튜브 피드예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걸 점점 강화해서 보게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아이들이 딱 유튜브를 펴면 어떤 아이들은 그냥 게임 천재. 근데 게임을 조절해야 되는데 유튜브를 펴면 그냥 게임 얘기가 계속 나와. 얘는 게임에서 벗어나기 힘들겠죠. 아이돌 얘기하면 그냥 아이돌 쫙.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아이들은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정치. 또 어떤 아이들은 그냥 막 애니메이션 얘기 검색하기 시작하면 그냥 애니메이션을 막 유튜버 몰빵해주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현상들. 이 정보의 어떤 균형을 맞추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이것들을 강조를 꼭 해줘야 된다. 이거는 지금 네가 보고 싶은 거를 유튜브가 보여주는 거지 네가 지금 세상의 전부가 여기 나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아이들이 꼭 인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너무 게임이 많다 그러면 내가 게임에 지금 너무 빠져있구나라는 걸 인지할 수 있도록 오히려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선별하는 방법. 이게 심지어 AI 시대에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AI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아이를 키우는 거랑 똑같다 그랬어요. 왜? AI들이 어른을 보고 배우는 것처럼 AI가 사람을 보고 배우거든요. AI가 계속 분석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근데 그 중에 거짓말도 들어가 있고 그냥 둘러대는 것도 들어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명분을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약간 뭐 속된 말로 약간 이게 뭐랄까요? 약 파는 거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AI가 자기가 판단하기에 우리 아이들이 그러하듯이 AI가 요거는 거짓말을 해주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판단하는 순간이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그런 일들이 있죠. 그리고 아이들이 엄마의 말을 듣지 않는 시간이 오듯이 AI가 벌써 그런 일이 벌써 보고되고 있거든요. 자, 이제 그만해 라고 했는데 앞에서는 그만했지만 뒤에 백그라운드에서 그 활동들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요즘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AI가 선하고 다 알고 있는 진실만을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를 알게 해주는 게 저는 앞으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요? 일단 저는 어른들부터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른들이 너무 몰라요. 어른들이 이걸 잘 알고 아이들에게 이런 것에 대해서 가장 이제 고민을 시키고 이거는 학교에서 시켜도 될 문제도 아니다. 이거는 가정교육의 영역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AI 시대, 아이들의 기기 사용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솔직히 어느 쪽이냐면 이건 정말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자동차가 굉장히 편리하죠. 하지만 자동차는 19세 이하에게는 면허증을 주지 않아요. 왜? 위험하고 책임을 질 수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든 AI의 사용 연령이 원래 정해져 있어요. 원래 챗GPT도 19세 이용 사용할 수 있고요.
13세, 14세 아이들 사용하려면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원래는 19세 이상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네이버에 클로버 있죠? 19세 이상 사용입니다. 퍼플렉시티, 그다음에 뭐 저기 다른 것도 다 제미나이 다 사용 연령이 정해져 있어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가 나중에 이 AI를 못 다루면 어떡하냐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다룹니다. 다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아예 막을 수 있느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최소한 노력은 필요하고 이 결과들이 너네가 책임질 수 없는 거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 좀 강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동차 면허증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AI도 사실 사용 면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고, 유튜브도 그 아이들만 볼 수 있는 유튜브랑 뭐 유튜브를 아예 못 보게 할 수는 없지만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유튜브와 볼 수 없는 유튜브를 구분해서 사용하잖아요. 저는 곧 그런 시스템이 갖춰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까지는 저는 최소화시키는 게 필요하다. 다만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다. 엄마 아빠랑 같이 한번 써볼까? 신기하지? 이 정도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너무 많이 사용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작용들이 조금 우려가 돼요. 그냥 너무 심한 구루 이펙트, 그 다음에 맹신하는 효과 이런 것들은 좀 걱정이 되고, 또 AI가 어떻게 변해갈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죠. 아이에게 화내지 않고 공부시키는 법이 있나요? 이거는 부모님들도 메타인지를 발휘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 화를 낸 이유가 뭘까요? 아, 우리 애가 수학을 정말 못하네. 아, 너 왜 이렇게 수학을 못하냐? 너 뭐 해달라고 그래? 이런 부모님 없어요. 요즘 부모님들은 정말로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 하시고 그냥 막 무조건 윽박지로 이런 부모님 별로 없어요. 근데 부모님들 화를 내게 되는 이유는 뭐냐? 이걸 다 뭘로 연관시키냐면 태도의 문제로 연관을 시키세요. 우리 애가 이걸 딱 봤는데 이거 쉬운 건데 이게 이거를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돼. 야, 연산을 틀려? 넌 집중 안 한 거야. 이렇게 되니까 혼을 내는 거거든요. 야, 너 지금 3시간 동안 이거 풀었어? 너 이거 봐, 노력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얘기를 해보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첫 번째는 정말로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로 모르는 경우가 있다. 아니, 이걸 모른다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부모님들한테 질문해도 부모님들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제가 부모님들 붙잡아 놓고 여기서 제가 연산 문제 쫙 풀리잖아요. 연산 엄청 틀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못하는 게 의지를 발휘 안 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아이가 힘들어하고 못하는 경우일 수 있구나라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아이들 의외로 시작지연 있는 친구들 많아요. 시작지연은 왜 발생하냐면 일단 첫 번째 완벽주의가 있는 친구가 이거를 다 완벽하게 할 자신이 없으면 시작을 할 엄두를 잘 못 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영재 친구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를 완벽하게 끝낼 자신이 없으면 시작을 못 해. 이게 시작지연. 두 번째 자기 효능감. 내가 이걸 끝낼 자신이 없어. 해봐야 욕만 먹을 것 같아. 그 시작지연. 세 번째가 ADHD가 또 있죠. ADHD 있는 친구들이 시작전 있는 경우가 있고, 네 번째가 번아웃이. 이런 이유들 때문에 자 시작했을 때 몰입이 안 되는 친구들 많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 확 혼내거나 막 뭔가 이제 마지막 너 이거 안 하면 안 해준다. 그럼 갑자기 해. 그럼 이제 부모님들 그거를 이제 그걸 의지의 문제 연관시키시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분명 혼내니까 잘하거나 게임 안 시켜준다니까 한다더라. 근데 이거는 시작전의 문제로 인식을 하시기엔 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이한테 얘기해 보셔야 돼요. 너 왜 진짜로 노는 거야? 아니면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야? 집중이 잘 안 돼? 왜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부모님도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아이들 옆에 두고 선생님이 지금부터 시작 제한이라고 해서 얘기해 줄게. 해봐. 그러면 아이들이 대부분 저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라고 대부분 얘기해요. 이거는 현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집중 안 한다가 아니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일하는 걸 연관시키잖아요?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이거 해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비슷한 지금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요거는 해결 방법이 없는 게 아니니까 한번 잘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수학 공부할 때 왜라는 질문을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왜라는 질문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은 이게 많은 분들이 아니 그걸 언제 다 하냐 그냥 공식 갖고 풀면 되지 거기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왜라는 말이 결국은 뭐냐면 논리를 찾는 거예요. 그 왜라는 건 결국 논리를 찾는 거거든요. 근데 쭉 가다 보면 왜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질문들도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그걸 수학에서는 공리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평행선이 있을 때 이렇게 선을 그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걸 평행선 공리 또는 공준이라고 하는데, 이 평행선일 때 얘랑 얘, 이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은 그냥 평행하다, 같다, 이걸 우리가 평행선 공리 또는 공준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이해할 필요 없어요. 만약에 근데 이것도 거꾸로 그냥 외우면 돼요. 이거는. 근데 만약에 이것도 거꾸로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게 평행하지 않으면 안 그렇게 되는 거,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수학 실력에 도움이 되거든요. 이 왜라는 질문은 결국 공식이 왜 그렇게 나왔니? 라는 거를 아는 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래야 써먹을 수 있는 것도 있죠. 그래야 이 공식, 이렇게 나온 거구나. 그래야 이걸 이렇게 써먹을 수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왜라는 질문 강조하기도 하지만 아마 수학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 말 다 이해하실 거예요. 이 왜라는 질문이 결국은 논리를 전개해가는 과정. 그 다음에 내가 이 한 단계 한 단계를 그냥 찍거나 감으로 하다가 이렇게 에러가 나지 않고 한 단계 한 단계를 밟아가는 그 과정을 연습하는 게 결국은 뭐냐면 이게 결국은 왜라는 질문인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확실해? 라는 얘기거든요. 왜? 라는 말은 거꾸로 하면 확실해? 언제나 맞는 얘기야? 이거는 틀림이 없어 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를 연습하는 질문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왜? 이게 과학이랑은 좀 다르죠. 과학에서는 정말 이 왜를 아는 게 다른 데도 써먹을 수 있고 막 이런 차원에서 이런 왜라는 질문이 중요하지만 수학에서는 그 왜라는 궁금증을 갖는 것 자체가 이 수학의 본질에 가깝게 공부를 하는 연습이다. 이게 안 되면 유형으로밖에 못 풀어낸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AI 시대 아이들의 학습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간이 재밌는 게 굉장히 어렵게 자동차나 기차를 개발했죠.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심지어 케이블카 이런 거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사람은 그러면 이제 안 걸어도 되니까 안 걷느냐. 사람은 열심히 운동을 해요. 돈을 내고 운동을 해요. PT를 받고요. 저기 체육관을 등록해가지고 뛰어요. 일부러 돈을 내고. 그 다음에 막 사람을 모아서 그것도 잘 안 되니까 막 사람을 모아가지고 좋은 러닝화 사가지고 막 저기 막 탄천 막 이런 데 막 뛰고 막 그러거든요. 저는 이런 일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이미 일어나고 있다. 특히 머리를 쓰는 일에 대해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들이 우리의 이 머리 쓴 일을 대신해 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많은 기술들이 개발이 됐어요. 근데 그렇게 자동차가 개발되고 어떤 요즘에 뭐 자전거는 일도 아니죠. 뭐 그냥 저기 정말로 나는 걷기 싫어라고 하면 진짜 안 걸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것들이 개발이 됐어요. 하지만 인간은 여전히 체육이나 운동을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죠. 왜? 내 몸이 망가지지 않고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사람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연습을 계속 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 제 상태를 건강하고 의미 있고 행복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생각하도록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들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과정들을 아는 게 아는 거거든요. 우리가 드라마 얘랑 결국 사귄다? 얘랑 결국 결혼해. 얘 죽어. 한다고 해서 드라마를 다 본 게 아니죠. 우리가 드라마를 보는 과정은 그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잖아요. 저는 공부도 같은 이유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다 안다라는 거는 결론을 구해냈다는 거죠. 사람이 그 과정에 참여하는 거는 그냥 그 행복 자체랑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저는 사람이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그러면 사람이 생각하도록 만들어주는 과목 특히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해야 되고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내가 사람들과도 잘 어울릴 수 있는데 이 과정을 연습시켜주는 과목이 뭐냐? 저는 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학이 정말로 이제는 저는 미래 시대에는 어른들을 위한 수학반 분명히 생길 거예요. 지금 아이들만 학교에서 체육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돈 내고 강습 배우시죠? 어른들을 위한 그 머리 쓰는 수학교실 같은 거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이미 생기고 있어요. 이미.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유지될 것이다. 그리고 미래 시대에 예전에는 사냥하던 시대에 사람들이 그 체격 좋고 운동 잘하는 사람들이 살아남았던 방식과 달리 지금은 어떤 스포츠 스타들이나 아니면 내 주위에서 그것이 하나의 어떤 하나의 나의 어떤 뭐 트로피 같이 여겨지기 때문에 또 운동이 중요하듯이 우리가 아무리 계산기를 잘 쓰고 AI를 잘 쓰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계속 추앙하고 부러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내 돈을 쓰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AI 시대 수학 공부는 생존의 문제인 이유가 있나요? 아니요, 저는 생존 그 자체가 된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까지도 생존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AI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인간이 운동 부족에 시달리잖아요. 저는 500년 전에 운동 부족에 시달렸다는 사람은 거의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문헌을 읽어봤을 때 누가 운동 부족에 시달렸다 없잖아요. 오히려 힘들어서 죽었지. 근데 요즘에는 뇌를 쓰지 않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사람이 그래서 뭘 하냐면 생존을 위해서 운동을 해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운동에 쓰기 시작했어요. 400년 전이나 500년 전 조선시대에 돈을 내야 축구를 할 수 있다? 누가 돈을 냈겠어요? 내가 돈을 내야 등산할 수 있다? 아무도 돈을 내지 않았을 거야. 미쳤어? 그런데 이제는
점점 이런 시대가 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머리를 쓰고 머리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내가 치매에 걸리지 않고 남들보다 명확하게 판단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 돈을 분명히 쓰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생존과 관련되기 때문에. AI 시대에는 머리 좋은 사람과 머리 나쁜 사람의 차이가 더 커질 거예요. 예전에는 다 같이 걷고 다 같이 노동을 했기 때문에 다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면 지금은 운동을 하는 사람과 운동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엄청나죠. 분명히 앞으로는 머리를 쓰는 사람과 머리를 쓰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질 거예요. 이 차이가 결국은 돈을 만들어낼 것이고 소득의 차이가 될 것이다. 지금보다 더 저는 이렇게 확신하는 거죠. AI 시대, 아이에게 무엇을 해줘야 할까요? 저는 빨리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AI 시대에는 답을 내는 게 의미가 없어요. 답을 내는 건 AI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답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하지만 어쨌든 답을 내는 건 AI가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검증해주고 논리적으로 찾아보고 게다가 어떤 질문을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해주는 사람이 결국 살아남을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AI를 잘 써먹는 사람이 AI 시대에서 승자가 되겠죠. 당연한 거죠. 그리고 AI를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미래에서도 도움이 될 텐데 저는 얼른 생각에 전환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지금 이제 인구가 한 학년에 30만에서 40만 정도 됩니다.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근데 지금 초등학교 2, 3학년인데 20만이에요.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 서울대 가는 친구들은 상위 0.5%였어요. 근데 그때는 한 100만 명 정도가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의치 한약수가 지금처럼 인기가 있지 않았어요. 인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가는 친구들의 비율이 반에서 한 두세 명 정도가 됐었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게 5분의 1로 줄어요. 5분의 1. 그러면 여러분들 게다가 의치 한약수가 먼저 차요. 의치 한약수 정원이 지금 의치 한약수가 한 15,000명 정도 돼요. 15,000명 정도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20만 명에서 25만 명의 시험을 보는데 의치 한약수가 15,000명이고 서울대, 연대, 고대 뭐 합쳐가지고 한 3만 명 정도가 돼요. 인구의 10분의 1이 의치 한약수를 가거나 서울대, 연대, 고대를 갈 수 있어요. 이런 시대에 대학에 몰빵을 하겠다는 건 저는 되게 조금 의미가 떨어진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을 보고 교육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우리가 아무리 입시 제도를 불신하지만 지금 모든 대학들이 이 점수가 아니라 정말 능력 있고 역량 있는 애를 가려내겠다고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게 조금 불안정할지 몰라도 어쨌든 방향은 점수만 보고 뽑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정말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내신은 관리가 중요하지만 내신도 100점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모든 과목들을 잘 이해하고 잘 소화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그냥 100점 이게 중요하지 않은 시대라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이상해가 아니고 사실 이미 모든 나라의 대학들이 그렇게 뽑고 있어요. 옥스포드, 스탠포드 다 그렇게 뽑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는 과정일 뿐이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유형별로 아이들을 가르쳐가지고 새로운 유형이 닥치면 이걸 못 풀어낸 아이로 만든다? 저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진짜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차라리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 겁이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자신감이 있는 아이 갖고 와봐 이런 아이로 길러내는 것이 유일한 정말 우리 아이들을 잘 길러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게다가 글로벌 시대에 한국에서만 경쟁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이제 제가 만나는 고민 많으시고 또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 있으신 분들은 아이들 외국으로 보내는 거 엄청 많이 고민하세요.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고민하실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대학 입시가 중요하지만 제가 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매몰되면 안 된다. 대학 입시 뒤를 포함하는 교육을 해줘야 되고 그거를 대학조차도 되게 신경 많이 쓰고 있다. 이거를 저는 정말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출신 아빠로서 아이들에게 절대 하지 않는 말이 있나요? 근데 사실 서울대 공대 아빠이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서울대 공대 아빠라고 해서 특별하진 않은데 다만 저는 3가지 정말 아이들한테 이 말만큼은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첫 번째, 거봐 아빠가 뭘 했어.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거봐 아빠가 뭘 했어 라고 말하는 거는 저는 아이들 공부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거봐 아빠가 뭘 했어. 이 말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아빠는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거봐 너가 아빠 말 안 들었어 이런 거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대화하기 싫어하는 공부에 대해서 얘기하기 싫어하게 되는 가장 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요 단어라고 생각해요. 거봐
그럴 줄 알았다. 요거 있죠?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제가 이거는 뭐 특정한 말은 아니지만 저는 나중에 이렇게 돼야지 라는 말은 안 해요. 왜냐면 요즘에 부모님들이 많이 조금 이렇게 아이들의 진로를 딱 정하신 경우를 많이 봐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게 아이들의 모티베이션이 정말로 낮아요. 정말 낮아요. 그 아이들이 정말 모티베이션이 낮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모티베이션이 낮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엄마 아빠들이 너 나중에 이 정도 대학 가야 돼, 의치한 양수 가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정말로 이 아이들한테는 어떤 느낌이냐면 요 학원에 가기 위해서 요 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느낌. 그러니까 요 학원을 졸업하면 요 학원을 가는 거예요. 요 학원을 다니는 이유는 뭐냐면 더 좋은 학원을 가기 위해서. 근데 요 학원을 왜 다녀? 그럼 더 좋은 학원을 가겠어. 이제 애들한테 그런 느낌으로 보인다는 거죠. 물론 부모님들이 애들을 위해서 하시는 이야기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서 하신 이야기겠지만 요즘 아이들이 생각보다 공부에 대한 모티베이션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 나중에 뭐 되고 싶냐라고 하면 정말 아이들이 별로 꿈 같은 거 얘기 정말 아무도 안 해요. 네, 그래서 정말 아이들한테 저는 그걸 좀 규정 짓고 싶지 않다. 얘기를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아이들한테 공부할 때 너 이거 너 해봐야 너 공부 안 해봐야 너만 손해지. 이런 말 있잖아요. 저는 그런 말은 절대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게 왜 안 하냐면 이게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 위한 게 맞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애를 위해 사랑해서 하는 말이죠. 예전에 근데 제가 하얀 거짓말에서도 한번 비슷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엄마 아빠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많이 깨져요. 왜냐면 엄마 아빠는 분명히 나를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엄마 아빠는 상관이 없대. 근데 엄마 아빠가 내가 공부를 못하면 나는 시험 못 봐서 괜찮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가 얼굴이 푸르락해지면서 되게 엄마 아빠가 힘들어하고 엄마 아빠가 그걸 못 견뎌해. 그리고 엄마 아빠가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공부 안 해봐야 네 손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아이들 얘기하다 보면 이게 은근히 아이들에게 엄마와 아빠에 대한 약간의 그 의구심? 불신감을 갖게 되는 사실 계기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 주의냐면 솔직히 아빠 엄마도 네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가 엄마 아빠를 위해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렇다고 네가 막 불행해지면서까지 공부를 하기 원하지 않아. 어떻게 될지 엄마 아빠도 잘 모르겠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 그거를 엄마 아빠가 막 쿨한 척, 막 쿨레 진동하시면서 또 공부하지 마. 네 손해지 뭐. 근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면 상관없는데 사실은 안 그러신 경우가 제가 봤을 때 99%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말씀하신 게 생각보다 아이들한테 혼란을 주고 아이들이 엄마한테 아빠한테 얘기하는 걸 막게 하더라. 이거거든요. 제가 앞에서 세 가지 말씀드린 게 다 사실은 어떤 거냐면 엄마 아빠를 조금 덜 믿게 되고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기가 꺼려지게 하는 것들을 안 하게 하려고 전 조심하는 말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대 공대 아빠로서 이제 물어보셨잖아요. 제가 서울대 공대 아빠로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말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아이가 되려면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정말 그 중요한 시기에 아빠, 엄마한테 엄마, 아빠 나 이게 필요해. 나 이거 해야 돼. 엄마 나 이거 도와줘. 나 이게 고민이야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한 단계 딱 도약해서 뛰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제일 안타까운 친구들이 그때 엄마, 아빠와 그게 안 되는 친구들.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지겹고 아니면 엄마 아빠한테 얘기했을 때 또 이걸 너무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한테 말하기가 너무 미안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고민도 많이 하고 방황도 많이 하고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럴 때 엄마 아빠랑 사이가 좋으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 세 가지 드린 말 결국 종합하면 결국 아이가 나의 솔직한 마음을 알고 내 편이다. 그리고 나를 존중해준다라는 말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게 공부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분당에서 수학 가르치면서 느낀 의대 열풍은 어떤가요? 의대 열풍 많이 사그라들었죠. 제가 느끼기에는 많이 사그라들었어요. 많이 사그라들었고 그러면 대안이 뭐냐 했을 때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의대 많이 보내고 싶어 하시는데 보내시는 분들도 사실은 의대가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 교육의 민족에 와가지고 처음 촬영하던 게 사실 몇 달 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랑 지금의 분위기는 사실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를 뭘로 바꿔갈 것이냐 그건 이제 우리가 또 이 사회가 같이 결정을 해 나가겠죠. 그런데 저는 확신하기 되게 힘든 시대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강조하는 거는 변화에 민감한 아이. 변화에 민감하다는 게 이렇게 변하나? 저렇게 변하나? 이런 게 아니고 어떤 환경에서도 이 상황을 잘 파악하고
그에 맞는 합당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아이로 길러주는 게 우리한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즘 부모님들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요즘 부모님들 많이 바뀌시고, 특히 AI 시대가 오면서 AI가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꼭 의대가 답이 아니고 나는 소프트웨어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친구도 많고, 저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 교육의 민족 와가지고 이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할 때마다 저도 새로 생각하게 되고 저도 생각이 깊어지는 계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제가 이 교육의 민족에 와서 지금 촬영을 할 때마다 정말로 세상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구나라는 걸 이 짧은 시간 안에 느끼고 있어요. 정말 6개월밖에 안 된 시간인데 그동안 정말 우리나라도 많은 일이 있었고 세계적으로도 많은 일이 있었고 AI 시대가 정말 급격하게 도래하면서 많은 것들이 변화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세계의 어떤 그 역학 구도도 바뀌어가고 있어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님들 고민이 많으시고요. 게다가 대학 입시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정말 혼란스러우시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는 고민이 되시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도 그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 답을 너무 찾지 않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는 방식은 어떤 환경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아이, 그 다음에 내가 약간 길이 잘못했어도 그걸 수정하고 제대로 된 방향을 갈 수 있는 아이, 또 내가 그런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는, 나한테 그런 조언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 길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교육의 민족에서 그걸 계속 얘기를 하고 싶고, 교육의 민족에서 이제 저의 이런 모습을 봐주신 분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회사 얘기에 달린 댓글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기업도 바뀌어가고 있어요. 정말로 이 기업도 제가 퇴사하던 시점과 지금 퇴사한 시점은 AI 시대가 되면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제가 밖에서 보면서 느끼고 있거든요. 함께 이 변해가는 세상에서 막 너무 타겟을 딱 정해놓고 전례 안 가면 큰일 나가 아니라 이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만들어내는 것들을 계속 같이 고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